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랑과 그리움 2인데 작가를 봅시다. 가 작품은 황진이, 나 작품은 계랑이라고 하는 명기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기생입니다. 그 다음에 다 작품은 임재라고 하는 시인의 작품이다. 이 사람들의 러브스토리 한번 봅시다. 우선 황진의 쇼는 러브스토리 하면 거의 80% 이상이 황진의 작품이기 때문에 아주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보면 어저 내일이야 라고 돼 있는데 이 어저는 감탄사야. 내일이라는 말은 내가 한 일이야. 그리워할 줄 몰랐더냐. 그러니까 내가 남자를 보내고 난 뒤에 그리워지는 거지. 있으라고 했었으면 내가 그냥 그 사람을 잡았으면 갔겠느냐. 안 갔을 것이다. 제 구태여 보내고 그리워하는 정은 나도 모르겠다. 자, 이 제 구태여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이랑 지금 보내고란 말이 사실 붙어 있어야 되잖아. 그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얘를 갖다 따로 떨어뜨려 놔서 제 구태여 라는 말이 앞에 있는 줄에도 의미 해석이 되게 만들고 뒤에 있는 줄에도 의미 해석이 되게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를 행간 걸침 기법이라고 합니다. 행간 걸침 기법. 행간 걸침 기법이라고 합니다. 행간 걸침 기법.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제구태어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게 되는데 어떻게 해석이 되냐? 자, 오른쪽에 봅시다. 제구태어 중의성이 나와 있지, 그치? 제구태어 같겠느냐마는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는 줄로 해석을 하게 되면 임을 주어로 하게 되면서 임의 행위를 강조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밑에 있는 줄에다가 넣어서 해석이 되면 화자 나를 주어로 해서 행간 걸친 기법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식구를 배치한 이유가 뭐냐? 이별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데 자존심 상하게 굳이 그 책임을 따져서 무엇하겠느냐?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다라는 것을 정하지 않고 내가 보냈다라는 의미와 그 다음에 님이 구태여 갔다라는 의미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게 만든 거지. 그래서 행간 걸친 기법을 썼다. 자, 그러면 다시 왼쪽으로 가서 그래서 왼쪽에 주제가 나와 있지, 그치?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별의 정한이다. 도치법과 행간 걸친 기법, 수법을 통해 화제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입니다. 이와 후 흩날리며 흩뿌릴째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이와 후 흩뿌릴째 이별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이별했다는 거야? 봄에 이별했다는 겁니다. 봄에. 이화여대라고 하면 백꽃이 교정에 심겨져 있거든. 이화 백꽃이 비처럼 흩날릴 때 이별한 님, 봄에 이별한 님. 추풍 낙엽이 나왔지. 그러니까 계절이 언제야? 가을이야. 시간이 지났는데 임을 잊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저 사람도 날 생각하는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한다. 천리라고 하는 것은 임과 나와의 정서적 거리가 되는 거지. 실제 거리가 천리가 아니라 이별한 상황이니까 비유적인 의미로 천리라고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왼쪽에 주제를 보면 이별의 슬픔과 임에 대한 그리움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론과 하강적 이미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강적 이미지라고 하는 게 뭐 때문이냐면 여기 흙 뿌린다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위에서 뭔가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비가 내리거나 뭐 눈이 내리거나 하면 하강적 이미지가 되는 거야. 낙엽도 마찬가지지. 떨어지는 거니까 하강적 이미지라고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은 황진이의 무덤 앞에서 쓴 작품입니다. 황진이의 무덤 앞에서. 그래서 황진이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청초라고 하는 것은 푸른 풀인데 이게 지금 무덤가에 피어있는 풀을 얘기하는 겁니다. 푸른 풀이 우거진 골짜기에 자느냐 누웠느냐. 홍한, 황진이가 예뻤는데 젊은 시절의 아름다운 얼굴은 어디다 두고 지금은 죽어서 백골만 묻혀있느냐. 잔을 잡아도 권할 일 없으니 이미 죽었으니까 잔 잡아 권할 일 없으니 그것을 슬퍼하노라. 황진이가 없는 것을 슬퍼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가 작품
어저 내일이야 그리할지 몰랐겠느냐라고 하면서 임을 떠난 후에 회한이라고 하는 거는 후회하고 한스러워한다는 뜻이야. 후회하고 한스러워한다는 뜻이야. 문학에서 잘 나옵니다. 회한. 후회하고 한스러워한다.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보면 행간 걸친 기법 알아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나 작품에서는 뭐 시간이 원래 이별한 게 봄이었는데 지금 시간이 흘러도 그립다. 천리나 떨어져 있다. 시간적 거리감과 공간적 거리감이 잘 드러나 있다. 그 다음에 다 작품은 작가가 평안도 평사로 부임하는 길에 황진의 무덤을 찾아가서 인생의 허무함을 읊은 작품이다. 그래서 청초가 무덤가에 피어있는 풀을 얘기했었지, 그치? 그래서 이 홍안과 백골은 서로 대조되는 단어.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다음 페이지의 주제는 풍류와 취락입니다. 풍류와 취락. 자, 문학에서 풍류가 나오잖아. 풍류가 나오면 술이 나와야 돼. 술. 그래서 가을 첫 번째 줄에 보면 술 있지, 술. 술이 나오면 풍류적인 거야, 술. 풍류를 즐긴다. 술입니다, 술. 제 넘어 성권룡집에 술이 익었다는 말을 어제 듣고 누운 소를 발로 박차서 술 마시려고 빨리 가고 있는 상황이지. 누운 소를 발로 박차서 얹히노와 짖을 타고 빨리 가서 아이야 거기 내 권룡 계시냐. 정자수가 누구냐면 이 작품을 쓴 작가 정철입니다. 정철이 술을 엄청 좋아했지. 그래가지고 선조 임금이 술잔을 갖다가 은으로 된 술잔 이렇게 자그만한 걸 줬더니 얘가 정철이 은을 갖다가 녹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술을 먹었다고 하지. 이거 저 가사박물관에 있습니다. 가사박물관. 내가 실제로 봤어 가서. 정자수 왔다 하여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중간에 있는 내용을 다 생략했어. 이게 관동별곡에도 이런 그 구조가 있거든. 생략된 부분. 근데 왜 이렇게 생략을 했냐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압축과 생략을 통해 경쾌하게 서술했다라고 되어 있지. 마음이 급하겠지. 빨리 가서 술 마셔야 되니까. 그래서 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생략했다. 그래서 얘가 나오면 주제는 그냥 전원생활의 먹과 풍류다. 그 정도면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은 사설시조인데 사설시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중장의 길이가 길어졌지. 형식의 틀을 깨고 있는데 자, 얘의 주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한 잔 먹세라고 하는 술 마시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풍류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술을 통해서 인생의 무상감을 해소하려고 한다. 한 잔 먹세 꼬꼬꼬 술을 세면서 먹자. AABA 구조지? AABA 구조. 꽃을 꺾어 술을 세면서 먹는다는 건 문학에서 그냥 자주 나오는 표현이야. 꽃 하나 꺾고 술 한 잔 마시고 꽃 하나 꺾고 술 마시고 상춘곡에도 나오는 부분인데 잘 나오는 표현이니까 그냥 술 마실 때 쓰는 표현이다라고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지. 이 몸 죽은 후면 내가 죽게 되면 지게 위에다가 거적을 덮여 줄여가나 이 부분이랑 그 다음에 유소 보장의 만인이 우러내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밑에 저기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지게 위에 거적을 덮어 꽁꽁 쫄라며 무덤을 실려가거나 이건 가난한 사람의 죽음이야. 그런데 뒤에 나오는 부분은 좀 잘 사는 부유층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초라한 죽음이든 화려한 죽음이든 어차피 억새 속새 덮가나무 백양 숲에 가면 무덤 주변에 가면 누른 해, 흰 달, 가는 비, 굵은 눈, 소설이 바람 불 때 누가 한 잔 먹자고 하겠냐, 술 마시자고 하겠느냐. 하물며
무더미에 잔나비라고 하는 것은 원숭이입니다. 원숭이들이 휘파람 불 때 니우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그냥 살아있을 때 술 마시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술 한잔 마시자. 특별한 거 없어. 그냥 술로 인생 무상을 해소하고 있다. 그 정도면 알면 됩니다. 가 작품, 술을 좋아하는 정철의 작품이다. 풍류가 드러나 있다. 나 작품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시조로 인생 무상이라는 주제를 드러내는 술을 마신 행위를 합리화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갑시다. 자, 여기에서부터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여기에서부터는 연시조가 나옵니다. 연시조. 연시조라고 하는 거는 한 수가 아니라 여러 수의 시조들이 합쳐 있는 것이 연시조이다. 연시조.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연시조가 이현보의 어부사이다. 어부사. 일수랑이수랑오수가 나와 있습니다. 일수이수오수. 그럼 첫 번째 일수부터 한번 봅시다. 이 중에 시름이 없으니 그것은 어부의 삶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지. 어부의 삶은 시름과 걱정이 없다. 이렵현주라고 하는 것은 한 척의 조그만 배를 만경파 넓은 바다에다가 띄워두고 인간 세상, 인세를 다 잊었으니 세월 가는 줄이 날 가는 줄을 알겠느냐라고 하면서 인간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이수입니다. 굽어보면 천심녹수, 돌아보면 만첩청산이라고 해서 천심녹수랑 만첩천산은 둘 다 자연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이 십장홍진, 문학에서 홍진 나오면 그냥 세상이야. 홍진, 붉은 먼지, 세상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십장홍진, 세상을 가려준다. 천심녹수랑 만첩청산, 자연이 십장홍진, 세상을 가려준다. 계속 지금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강호, 문학에서 강호 나오면 자연입니다. 자연. 그냥 외워. 자연의 월백, 달이 비치니 더욱 무심하다. 무심이란 말은 욕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속에 대한 욕심이 없구나. 고전시가에서 무심 나오면 세속에 대한 욕심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오수로 갑니다. 장안을 돌아보니, 한양 땅을 돌아보니, 한양 땅에 누가 있어? 임금이 있지? 북거리, 천리다. 임금과 나 사이의 거리가 천리다. 어주에 누워있은들, 내가 지금 어부가 되어서 뱃속에 누워있은들, 내가 잊은 적이 있겠느냐? 그 임금에 대해서 어떤 정치에 대해서 내가 잊은 적이 있겠느냐? 두어라, 내가 걱정할 시름이 아니니 제세연이 없겠느냐? 세상을 구할 인재가 없겠느냐? 라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세상에 대한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수에서는. 자, 한번 봅시다. 작가에 대해서. 이연보는 32세이던 연산군의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진출한 이래 은퇴할 때까지 평탄하지 않은 관료 생활을 했으며 끊임없는 갈등과 번민을 겪었다. 76세가 되어서 이제 고향에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그때 쓴 작품이 농암가와 어부사이다. 이연보의 어부사에서는 강호라고 하는 건 자연입니다. 자연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공간이 아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오수에서 보다시피 자연에서 한가롭게 지낸다 해도 임금과 나라에 대한 걱정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 강호사시가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연시조입니다. 잘 나온다. 제목이 강호사시가지. 강호사시가. 그럼 강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까 뭐라고 한다고 했어? 자연이라고 했지? 사시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해? 봄, 여름,
가을, 겨울. 강호 사시가 자연의 사시에 대해서 노래한 노래이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춘사가 나오는데 춘이 봄 춘자지. 그 다음에 하사 여름, 그 다음에 추사 가을, 그 다음 동사 겨울입니다. 그래서 얘가 내신 범위로 들어갈 때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별로 지금 이 부분이 달라. 봄에는 한가하다. 여름에는 서늘하게 지낸다. 가을에는 소일한다. 겨울에는 춥지 않다. 여기 들어갈 말 외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느냐. 강호, 자연이라고 했습니다. 자연의 봄이 드니 미친 흥이 저절로 난다. 탕료 개변, 시냇가에서 지금 탁주라고 해서 막걸리거든. 막걸리를 마시고 노는데 금리너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가 안주이다. 내 이 몸이 이렇게 한가하게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이다 라고 하면서 유교적 충의 사상이 드러나지. 임금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 자, 그 다음에 여름입니다. 강호의 여름이 되니 초당에 일이 없다. 유신한 강파는 지금 강파라고 하는 것은 강의 물결인데 강의 물결이 유신하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뜻이야? 신의가 있다라고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의인법이 되는 거지. 신의가 있다라고 표현해서 의인법이 되는 거지. 안 그래도 더운데 이렇게 바람을 보내주는 것 너무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서늘하게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이다. 자, 그 다음에 추사 가을입니다. 강호의 가을이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풍요로움이지. 소정, 작은 배에다가 금을 실어 흐르는 대로 띄어 던져두고, 그러니까 고기를 잡으려는 욕심이 없습니다. 그냥 유유자적하고 있습니다. 이 몸이 이렇게 소일함에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이다. 자, 그 다음에 겨울입니다. 강호의 겨울이 드니 눈 깊이 자이 남다. 한자가 넘는다. 눈이 많이 왔다는 거지. 삿갓 비껴쓰고 누역, 도롱이 옷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겨울에 추운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때?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옷을 삼고 있으니까 안분지족 안빈낙도가 되겠지. 이 몸이 춥지 않은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임금의 은혜를 기점으로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내가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것도 다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